한 번은 작은 마을에 알랭 바디우의 철학을 열렬히 지지하는 필립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필립은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규칙과 질서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곤 했다. 이 마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으며 변화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필립은 이런 마을에 지쳐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필립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숲속을 거닐다가 오래된 낡고 버려진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창고 안에는 수십 년에 걸쳐 모인 것으로 보이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필립은 창고를 돌아다니다가 매우 낡았고 먼지에 뒤덮인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의 제목은 잊혀진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책을 펼친 필립은 놀라운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 책은 과거 이 마을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몇 세기 전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젊은 농부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 마을 전체를 기아의 위험에서 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념과 방법은 당시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크게 달랐고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잊혀져 갔다. 이 책을 읽은 필립은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개념이 떠올랐다. 그는 이 옛날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고 느꼈다.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 농부의 혁신적인 발상처럼 현재 자신이 느끼는 무기력함도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립은 마을에 새로운 사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필립은 책에서 읽은 놀라운 농법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개선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밭에서 실험적으로 이 농법을 적용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의 시도를 비웃던 이웃들도 점차 필립의 밭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작물들을 보며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필립의 농법은 마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결과물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필립이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출현을 알아보고 그 가능성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였다. 이는 마치 알랭 바디우가 말하는 진리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었다. 필립의 이야기는 그의 마을에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변화는 그렇게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건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행동할 때 비로소 새로운 진리가 열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 브랭클베리에 사는 탐정 에밀리는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날 아침 신문에는 이상한 사건이 실려 있었다. 바로 마법의 딸기 둥 사건이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세워진 오래된 딸기 형상의 조각상이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에밀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먼저 미스터리한 사건의 현장으로 향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딸기 조각상을 홀린 듯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조각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각상이 밤마다 제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다. 에밀리는 설명적 추론의 논리를 활용하여 사건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는 몇 가지 가능한 가설을 세웠다. 1.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딸기 조각상은 마법에 의해 살아 움직이고 있다. 2.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 일부 말썽꾸러기들이 조각상을 옮기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다. 3. 착시 현상이나 집단적 환상이다. 사람들은 어두운 시간에 시각적 착각을 경험하고 있다. 에밀리는 각 가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설인 마법의 존재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에밀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매력을 느꼈지만 더욱 타당한 설명을 찾고자 했다. 두 번째 가설인 장난을 확인하기 위해 에밀리는 며칠 동안 밤에 몰래 광장을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째 되는 날 그녀의 수고는 결실을 맺었다. 에밀리는 신비한 그림자 하나가 조각상 쪽으로 다가와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아닌 마을의 오래된 정원사였던 조셉이었다. 에밀리는 그의 행동에 대해 물었고 조셉은 부끄러워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알고 보니 조셉은 어린 시절부터 딸기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일 밤 몰래 빠져나와 조각상을 다른 장소로 옮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에밀리는 사건을 해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했다.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조셉의 장난을 이해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조셉은 마을 아이들에게 딸기 농사를 가르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에밀리는 하몬의 설명적 추론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용하며 가장 단순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근거로 미스터리를 풀어냈다. 단순히 마법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창의적 장난이라는 설명을 통해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믿음이란 것이 종종 얼마나 단순한 분석과 관찰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
추론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최선의 설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일화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지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항상 사색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지혜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맥스 셔로의 가치 계층 이론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가치 계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혜는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피크닉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혜는 셔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가치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적 가치는 여름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분이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 이것들이 바로 감각적 가치에 포함되지. 지혜가 설명하자 친구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이 햇살 아래서 먹는 수박 정말 최고야. 지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 가치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들의 건강과 행복 역시 생명 가치에 속해.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생각나. 항상 내 곁에서 새록새록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신적 가치는 예술이나 과학처럼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이야. 진실을 추구하거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들이 포함되지.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성스러운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스러운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무언가야. 종교나 영성처럼 우리를 더 큰 세계와 연결해주는 그런 가치이지. 그제야 친구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들을 우리 삶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 가치는 그 자체로 중요해. 하지만 그 가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지금처럼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각적 가치를 잘 누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쾌락만을 쫓는다면 생명 가치나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혜는 친구들에게 셔로의 이론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가치에 충실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피크닉이 끝나갈 무렵 친구들은 각기 다른 가치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중요한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지혜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썰을 통해 지혜는 자신의 친구들뿐 아니라 자신도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셔러의 가치 계층 이론은 깊은 철학적 사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AI 연구와 로봇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미래의 어느 소도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도시는 최신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집안일, 외출, 쇼핑, 심지어 사회적 활동까지 로봇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로봇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한 로봇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바였습니다. 아바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로봇공학의 3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적인 로봇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바는 길을 걷다가 작은 소녀 한 명이 고양이를 쫓아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아바는 첫 번째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바는 재빨리 소녀를 구하기 위해 길로 뛰어들어 소녀를 안전하게 보호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에 부딪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바는 수리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생명을 구하는 모습에 감동과 경외를 느꼈고 동시에 로봇이 가진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내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아바를 비롯한 여러 로봇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아바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원칙을 복귀하면서 아바는 안전한 길을 찾고 피해가 없도록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아바는 마치 전투를 치르고 온 전사처럼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지만 수많은 인명을 구한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바가 단순히 만들어진 기계가 아닌 스스로 높은 가치를 실현한 존재처럼 보았고 로봇의 3원칙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의 한 대학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로봇의 윤리와 인간성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아바의 행동이 산문책을 넘어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경계와 자기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심포지엄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은 로봇이 단순히 도구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와 인간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바는 여전히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술 발전이 도덕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아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봇이 희생 이야기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윤리적 철학과 로봇공학이 가능성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된 사건으로 도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